2007년 번화한 수도 서울. 긴 하루의 마지막 승객들을 태운 1호선 마지막 열차가 고요한 밤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들 중에는 밝은 미래를 앞둔 젊은 여대생 박민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아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채워지지 않는 공백과 도시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잊혀진 낡은 폐역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인 내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을 뒤집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박민아 씨는 21살 가족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아 씨는 장녀이자 어린 남동생에게는 모범적인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해 문학을 전공하며 불타는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민아 씨는 똑똑하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감수성 풍부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밝은 미소를 가졌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기는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의 수업 가게를 돕기 위한 작은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늦게까지 책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며 두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기대를 쏟았습니다. 그들은 민아 씨가 밝은 미래를 각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아 씨의 인간관계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나눌 수 있었던 서연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인 김진우 씨와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민아 씨는 완벽함의 상징이자 꿈 같은 삶을 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박민아 씨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힘든 그룹 스터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작은 수첩 페이지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민아 씨가 마지막 열차에 가지고 탄 비밀. 10년 후 발견된 그 일기장은 그녀의 실종을 푸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친절과 신뢰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비밀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07년의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서울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였지만 여전히 낡고 어두운 구석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철도 노선인 1호선은 매일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도시의 혈맥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마지막 열차가 운행할 때면 한적하고 때로는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당시의 치안은 좋았지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CCTV는 지금처럼 모든 골목 구석구석 특히 낡은 주택가나 작은 골목길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기술 특히 DNA 분석과 디지털 데이터 기술도 현재처럼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를 위한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한 사람이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게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공동체와 어른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웃이나 동네 아는 사람은 보통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다른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고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박민아 씨의 사건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치안의 허점순수한 믿음과 잔인하게 감춰진 범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말입니다. 실종되기 전 박민아 씨의 삶은 밝고 희망찬 그림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고전 문학 작품을 사랑했고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 글자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곤 했습니다. 민아 씨는 언젠가 독자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자신만의 소설을 쓰는 것을 꿈꿨습니다. 학비와 좋아하는 책을 살 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관계는 모두 매우 돈독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효심 깊은 딸이었고 항상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동생에게는 누나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김진우 씨와의 사랑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한강변을 함께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되기 마지막 몇 주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민아 씨에게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때로는 멍하니 있다가 누가 부르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서연 씨가 몇 번이나 물었지
미나 씨는 그저 웃으며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도 여자친구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꼈고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많이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날 밤의 짧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미나 씨는 그룹 스터디가 늦게 끝날 것이며 마지막 열차를 탈 것이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다급해 보였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바로 집에 갈게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 뒤에는 그 젊은 여성의 마음속에서 점차 커져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두려움, 오직 일기장 페이지에만 담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녁 9시 경미나 씨의 그룹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함께 책을 정리하고 학교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나중에 한 그룹 스터디 친구는 경찰에게 미나 씨가 조금 피곤해 보였고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녁 10시 15분 경미나 씨는 남자친구 진우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어.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저녁 10시 50분경 그녀는 지하철역에 도착해 1호선 마지막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설치된 몇 안 되는 역내 CCTV에는 그녀가 이어폰을 끼고 먼 곳을 바라보며 승강장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녀 근처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11시 10분 경마지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미나 씨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같은 열차에 탔던 몇몇 승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녁 11시 40분 경열차는 미나 씨의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출구의 CCTV에도 그녀가 혼자 역을 나서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역에서 집까지는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약 1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녀가 수천 번도 더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적인 10분 동안 박미나 씨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고 새벽 1시가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희망 없는 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미나 씨의 휴대전화로 건 전화에 계속 응답이 없자 부모님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친구 집에 들렀거나 배터리가 다 됐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와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에 첫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딸의 실종 사실을 설명하며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순찰팀이 즉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베테랑 수사관인 최민준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직감을 가졌고 순수한 미소를 띤 미나 씨의 사진을 본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초기 수사는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역에서 미나 씨의 집까지 이어지는 길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그 길가에 사는 주민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 조용했던 그 길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더욱 깊이 잠겼습니다. 현장에서의 첫 발견은 미나 씨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길가에 숨겨져 있던 작은 머리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미나 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꽂았던 머리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핏자국도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곧 돈을 요구하며 연락해올 것이라 생각하며 일반적인 납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출구 없는 미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층 수사는 미나 씨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 김진우 씨와 가장 친한 친구 서연 씨는 여러 차례 소환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연 씨는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었지만 경찰은 두 젊은이의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복수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수상한 관계나 갈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의 기록은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좋은 친구였음에 적도 없었고 또한 불법적인 활동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거짓 제보가 나타나 경찰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미나 씨와 닮은 여성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인천의 한 술집에서 그녀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확인되었지만 결국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납치라는 경찰의 초기 가설도 어떠한 돈 요구 전화도 없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변태 성향을 가진 자의 무작위적인 성폭행 사건이라는 가설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설은 도시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압박은 최 형사와 그의 팀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나 씨의 사건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매일 텔레비전에 나왔고기도와 함께 경찰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새로운 형사들이 배종되고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박미나 씨의 파일은 미해결이라는 서랍장에 넣어져 시간의 두꺼운 먼지가 쌓였습니다. 세상에게 그녀는 통계 수치, 때때로 회자되는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과 최 형사에게 고통과 죄책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꺼져가던 수사의 불꽃을 다시 지피게 됩니다. 10년은 도시의 모습이 바뀌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주거지역을 담당했던 1호선의 작은 역이었던 구 신용산역 주변 지역은 새로운 쇼핑센터 건설을 위해 재개발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역은 몇 년 전에 폐쇄되어 버려졌고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황량한 곳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부지 정리를 위해 철거 작업팀이 파견되었습니다. 낡은 대합실을 청소하던 중환 작업자가 녹슬고 굳게 닫힌 금속재 개인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쇠지렛대를 사용해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텅 비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릿빛 바른 학생용 배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낭을 열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몇 권의 문학책들 사이에 짙은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미나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작업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경찰서에 퍼졌습니다.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한 젊은 수사관들은 은퇴한 노영사인 최민준 씨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최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는 10년간 이어진 자신의 악몽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일기장 발견 소식은 미나 씨의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했고 10년 동안 슬픔을 억눌러 왔던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찾는 대신 이제 그들은 피해자의 필체로 쓰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가장 신중한 처리를 위해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종이들은 습기로 인해 서로 붙어 있었고 전문가들은 안에 글씨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떼어내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첫 글자들이 나타났을 때 수사팀 전체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의 평범한 속마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고발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들은 여전히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한 이야기, 진우 씨와의 데이트 미래에 대한 계획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문체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 씨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주 들르던 역 근처 작은 편의점의 주인인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친절한 이웃 존경할 만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물 한 병을 더 주거나 학업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미나 씨는 처음에는 그런 친절이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관심은 기이하고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역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밤늦게 문자를 보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례하게 보일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작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미나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아주 무서운 것이 있어요. 공포의 절정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처럼 서둘러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그 글은 그녀가 실종된 날 오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오늘 밤 구 신영산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은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나 씨가 알고 두려워했던 자에 의해 미리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녀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 아마도 그녀는 두려웠거나 부끄러웠거나 혹은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를 손에 쥔 채 수사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개되었습니다.
이씨 아저씨 즉 62세의 이강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그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러 그는 늙었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온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최 형사가 이끄는 수사관들이 그의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이강현은 매우 놀란 척하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미나 씨를 단골 손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거부할 수 없는 수색영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강현의 집과 가게를 수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이 창고로 사용하던 가게 아래의 낡은 지하실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에 끼어있던 긴 머리카락들이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그것은 바로 박미나 씨의 머리카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론과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범인이 존경받는 이웃일 수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론들이 명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가장 유력하고 거의 확실한 이론은 이강현이 미나 씨에게 집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스토킹했고 친절한 이웃이라는 가면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그는 어떤 협박을 이용해 그녀를 약속 장소인 구 신용산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황량한 곳에서 그의 사악한 의도가 드러나고 미나 씨가 저항하자 그는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물함에 일기장이 든 배낭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나 씨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 철저한 신문에도 불구하고 이강현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강현의 변호인이 제시한 다른 이론은 제3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강현이 단지 무해한 집착자였을 뿐이며 누군가가 이를 이용해 그에게 덫을 놓고 미나 씨를 살해한 뒤 이강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기장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특히 미나 씨의 DNA가 이강현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위해 초빙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강현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유형의 범죄자의 전형적인 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내에서 어른이라는 신뢰와 권력을 이용해 먹잇감을 통제하고 사냥했습니다. 그의 침묵과 끝까지의 범행 부인은 자기애적 인격과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즉 온화한 노인의 외모 뒤에 숨겨진 냉혈한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현이 체포된 후미나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추가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하고 현대적인 탐지 장비를 사용하며 지난 10년 동안 이강현이 다녔던 지역의 땅을 한 뼘 한 뼘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미나 씨는 마치 정말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미나 씨의 가족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다시 겪어야 했고 재판에 참석하며 그들의 삶을 파괴한 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진우 씨와 서연 씨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는 다시 한번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현재 이강현은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시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기장과 DNA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그에게 납치 및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장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철창 뒤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박미나 씨의 사건은 그녀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녀가 실종된 날이면 그는 여전히 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딸의 사진이 담긴 새로운 전단지를 붙입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범인으로부터 뒤늦은 자백이 나와서 딸을 찾아 마지막 안식처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희미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미나 씨의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수많은 답없는 질문과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이강현이 그의 마지막 범죄를 어디에 숨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까요? 아니면 언젠가 양심의 가책이 그를 말하게 할까요? 사회에 남겨진 교훈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신뢰남용의 위험성,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악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을 인식하고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은 또한 공공장소의 CCTV 설치 강화와 실종자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한국의 법률 및 수사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박미나 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죽음과 10년의 침묵을 넘어 정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 어딘가에서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진정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조용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